첫 번째 핫피플,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인데 김건희 여사의 이 이른바 논문 문제를 검증했던 학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표절은 김건희 전 영부인의 논문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신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곳이 뭐 무슨 보수단체, 시민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전 영부인인 김건희 영부인의 이 논문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입니다. 11개 교수 학술단체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표절 문제는 심각하다, 사퇴해야 된다. 150개 논문을 봤더니 16개 논문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됐다. 교육자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표절률 20% 이상 논문이 14개, 표절률이 최대 56%, 제자 논문 탈취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육자 이 길 포기했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하며 본인 일 저자에 등재해서 제자 논문 베껴 쓰기 논란이 일었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은 실질적 저자는 나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해명을 내놨어요. 자, 그러자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지도교수가 실질적 저자가 되면 제자는 엉터리 학위 소지자가 된 거다. 교육자에게 포기한 거다. 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도 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다 써봐서 잘 아는데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한 얘기가 이진숙 후보자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자 논문을 베껴서 냈다, 그리고 본인은 일전으로 썼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저거 베낀 거 아니다, 실질적 저자는 나다라는 해명이 성립되려면 그 제자는 엉터리 학위 논문을 갖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절 의혹을 비껴가려고 제자를 엉터리 학위 소지자로 만들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라는 게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청문회까지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뭐 청문회를 두고 봐야겠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의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기, 쓰레기, 이것은 본인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논문이 이와 다르거든요. 이건 부동문자로 논문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검증단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내놓은 거에 의하면 논문이 표절이 20% 이상 한 게 14개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한 개만 돼도 문제가 있는데 더구나 표절률이 56%까지 돼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반 이상을 베꼈다는 거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 논문, 제자 박사 논문인데 그 박사 논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베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제자 논문, 박사 논문을 카피했냐, 표절했냐 하니까 실은 이게 내 논문이다. 그러면 본인이 그 박사학위를 본인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박사학위를 줘서는 안 되는데 자기 논문 가지고 제자가 박사학위를 받도록 해준 거예요. 이건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했고 마찬가지죠. 자꾸 뭔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뭐 총장 될 때 뭐 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 얘기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사실은 표절된 논문이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 또 사실 뭐 초, 중, 그다음에 이제 고등 이런 대학교까지 전부 다가 사실은 이 특히
근데 대학원, 박사학위 다 논문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 교육부 장관도 저렇게 표절을 14개 논문이나 했는데 그 우리가 먼저냐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청문회에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참 문제가 있고 이제 하나 계속 김건희 여사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교육부 장관 할 사람하고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에 단수 학위 받은 사람은 이게 비교가 대상이 됩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결국 김건희 여사도 지금 관련돼갖고 학위 논문 취소되어 그런 절차 과정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자꾸 김건희 여사 비교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동아일보 기자들이 130개 논문을 다 분석해서 최소 11개가 이 제자 논문 표절 등의 연구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석한 보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데이터가 좀 비슷하고 오히려 국민검증단이 더 문제 삼은 게 많습니다. 150개 논문 중에 16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 있고 그중에 14개는 이른바 표절률이 너무 높다. 부적절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동아일보 검증과 국민검증당의 이 검증 결과가 좀 비슷한 추이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국민검증단이 뭐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이 결과를 발표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존중은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이게 뭐 국가 공식적으로 논문의 표절률을 신뢰성 있게 제공하는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서 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진숙 후보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과 대부분 다 겹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제 국민검증단에서 이 내놓은 문제가 있다는 논문 중에 대부분 한 9편인가 요 정도 논문은 충남대 총장 임용 때 그때도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연구윤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절의 문제라든가 중복게재 문제를 검토했고 논문에 어떤 부정의 문제가 없다고 이미 확인된 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논문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이 있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어제 검증단의 입장이 있고 충남대 총장 임용 씨의 또 입장이 있으니 그 두 개를 놓고 볼 때 지금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에서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그 내용들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 국민검증단에서 얘기하는 그 표절이 뭐 학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비추어 명백히 학자의 연구 윤리를 위반한 표절인지 그거는 아니라는 이제 본인의 소명으로 국민들의 어떤 인식에 설득이 가능할지 네. 이제 청문회를 이 역시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강선호 후보자와 같이 이제 두 분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준석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 과정에서 뭐 전문 분야 같지만 사실 어떤 이 일정 기준이 제시되고 또 인사청문위원들이 관련된 질문을 준비해 와서 그게 국민께 공개되면 이건 심각해서 교육자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와 판단 기준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육부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 청문회 이후에 형성된 어떤 여론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람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자, 이 와중에 권영세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참 야당 상황이 함께 보시죠. 왜 이 두 분이 지금 설전을 벌이느냐? 청문회 국면에 이것 또한도 의문인데. 자, 일단 권영세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선에 오히려 방해됐다. 지도부 이겨보려 비판만 했다. 단일화 시도 내가 안 했으면 배임됐을 것이다. 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재비판을 합니다. 권영세 작전이 성공해 한독수를 후보 만들었다면 진짜 내란당이 됐을 것이다.
언론에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불참했을 것이라고 해 쇄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세게 붙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두 분은 왜 이 중차대한 국면에 설전을 벌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기왕 말싸움이 나왔으니 좀 시시비비도 궁금한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권영세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오히려 방해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에 유세 열심히 도와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발을 보면 한덕수 후보가 됐다면 내란당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됐을 때 대선에서 이겼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당시 당에서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의 말이 맞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린 겁니까? 왜 싸우는 겁니까? 저는 저 말에 각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시비비 가릴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저런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몇 대 사건에 대해서는 당에 좀 해로웠던 사건이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때 저희 지역구에도 오셨습니다만 굉장히 노력해서 그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 이 유세장으로 이끌어내고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던 그 계엄 정국의 어려운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사실 독이 든 성배다라고 하면서도 맡아서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감을 가지고 당을 이끄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두 분의 공이 있는 전전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다시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머리 맞대 한동훈도 내란 세력이다라고 다시 응수를 지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은 쇄신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전국에 이번 주 내내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더 본인의 정치력을 더 많이 발휘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지금 저쪽에서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니 나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좀 큰 뜻을 가지고 이런 데 참전하지 않는 게 더 큰 정치인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큰 흐름을 가지고 쇄신을 하는 쪽은 쇄신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취임 한 달 만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람을 임명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다 함께 잠시 우리 상호 간의 공방은 멈추고 이재명 정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전진하자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구분해야 된 게 쇄신과 계파 싸움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혼재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쇄신과 계파 싸움은 구분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에 큰 명운이 걸려 있을 때는 잠시 우리 안에 다툼은 멈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반성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의원님, 이 와중에 싸우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다. 예. 그러니까 계엄 해제한 날 그거 해제 그 찬성한 거는 좀 경솔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뭔가 뜻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처럼 그때 국민의힘의 18명의 의원이 들어가서 함께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막바로 내란 정당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이거 잘못된 거고 그런 일성을 냈잖아요. 계엄 직후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당 대표가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겠구나 하고 다시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좀 놓여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된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때 체포해 오라는 명단 중에 유일하게 당시 여권 인사 중에 한동훈 전 대표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입장이 안 돼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지금 이런 공방 자체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8대 혁신안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영세 의원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공방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 당과 뭐 대통령실의 원팀 강조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여전히 통합과 원팀을 강조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딱 됐을 때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혁신의 과제는 통합이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뺄셈 정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나경원 의원하고. 그런데 반성과 쇄신도 없이 어떻게 무작정 통합으로만 갑니까? 서로 다른 얘기들을 그렇게 공방하면서 쇄신과 혁신 변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혁신위원회도 그냥 의미 없이 끝날 거다. 차라리 송원석 비대위에서 혁신안을 내면서 다음 지도부 공식적으로 네. 출범할 때까지 뭔가를 하는 게 낫지 괜히 여러 사람 앞세워가지고 방패막이만 삼고 그나마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 다 소모품으로 쓰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죠. 네. 자,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북한 김정은인데요. 자, 원산 갈마지구에 이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했는데 러시아 기자가 다녀온 모양이에요.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 원산 방문 기자 체험기를 소개했는데 펍, 레스토랑, 영어 간판이 질비했고 14가지 음식 나오는 코스 요리가 14,000원이었다. 최고급 호텔의 1박에 124,000원이었다. 내국인 관광객 이용 중 안내 표시, 비어있는 해변이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 기자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호텔 2층에서 종일 당구 치던 남녀. 기자들이 방으로 들어간 이후에야 자리를 떴다.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해변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등 어색한 휴양객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일부는 조선노동당 배지를 착용했다. 러시아 기자가 보기에 다 연기 같았다라는 겁니다.